말도 안 됩니다. 이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도용한 게 분명합니다. 노아 수석연구원이 화면 속 한국 소녀의 해양 오염 감지 시스템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모나코 해양환경 컨퍼런스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10년간 연구해도 이 정도 정확도는 얻지 못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프랑스 해양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감독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바닷물 사진 한 장으로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95%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심사위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 기술에 사용된 장비는 어떤 건가요? 화면 속 소녀가 웃으며 손에 든 물건을 보여주자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폭풍에 손상된 오래된 수중 카메라와 노트북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이 폭풍 후 해변에 버려진 장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이야기는 바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정민지입니다. 남해안 외딴 섬해성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세계 유명 연구소들이 해양 환경 문제를 연구할 때 저는 할머니와 함께 고기잡이 배를 수리하고 있었죠. 해외에서 해양기술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 섬은 고작 날씨 좋은 날에만 인터넷이 되었으니까요. 많은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나코 해양환경 컨퍼런스에서 박수갈채를 받기 한 달 전만 해도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아침 저는 작은 배를 타고 40분을 달려 육지의 해남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손질한 교복은 깔끔했지만 제 손에 든 가방은 할머니가 어시장에서 2,000원에 사오신 중고품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12살 때 어획량 감소로 빚더미에 올라 섬을 떠나셨고 그 후로 저와 할머니 단둘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해양생물 시간에 또 환경 수업이 시작됐어요. 김 선생님한테 해양 표본 좀 만져보게 해달라고 부탁해봐. 친구 수연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난 현미경도 없잖아. 집에서 연습할 수도 없는데. 우리 학교 과학실에는 15년 된 현미경이 고작 5대, 30명이 돌아가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섬 출신 여학생이 해양연구는 무슨 소리냐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고요. 민지야, 너 진짜 해양연구소 들어가겠다고? 그거 서울 가서 공부 엄청 해야 한대. 우리 같은 섬마을 애들은 수협이나 관광 안내소. 시험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민지, 넌 국어랑 영어는 잘하니까 관광 통역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날 오후 저는 해남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컴퓨터를 1시간밖에 쓸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겐 바다 너머 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창이었죠. 해양환경, 미세플라스틱 연구, 수질 분석법을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학생 이용 시간이 끝났어요. 사서 선생님의 목소리에 종이에 급히 메모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배도 놓쳐서 비를 맞으며 항구에서 밤을 보낼 뻔했지만 다행히 김씨 아저씨의 고깃배를 얻어 타고 섬으로 돌아왔죠. 민지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할매가 멸치국 끓여놨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 뒤에 감춰진 주름살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올해도 어획량이 줄었다는 신호였죠. 낮은 식탁에 앉아 멸치국을 먹으며 오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가고 싶다는 것, 해양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미 조그만 고기잡이로 번 돈으로 저를 육지 학교에 보내고 계신데 더 큰 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안 갈래요. 빨리 어촌계에 취직해서 할머니 고생 안 시킬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지야, 할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너가 행복하면 할매는 그걸로 된 거야. 그날 밤 촛불 아래 몰래 해양 생태계 책을 보던 저는 창밖에 비치는 무언가의 움직임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물에 젖은 해안가를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명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죠. 새벽 3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간, 할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한 후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젖은 모래가 묻을까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들고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던 그것은 투명한 방수 케이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중 카메라와 작은 노트북이 있었어요. 비싼 장비였던 것 같은데 케이스 한쪽이 금이 가고 장비들은 물에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트를 타고 지나가던 관광객이 폭풍 중에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걸 잃어버리다니 아까웠겠다. 조심스럽게 방수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살짝 물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드디어 진짜 수중 카메라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카메라는 일본 브랜드 고급형이었고 노트북은 방수 기능이 있는 특수 모델이었습니다. 학교 과학실에서 본 적 없는 장비였죠. 장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제 방 바닥 널빤지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척하며 가방에 방수 케이스를 넣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바람이 세게 분다. 배 조심해서 타고 가. 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했죠. 대신 섬 남쪽 끝에 있는 폐허구 창고로 향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고 낡은 그물과 부표들 사이에 제 비밀 공간을 만들기 완벽했습니다. 먼저 노트북부터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방수 케이스 덕분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어요. 수중 카메라는 렌즈 주변에 소금 자국이 있었고 메모리 카드는 습기 때문인지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방과 후 폐허구 창고에서 장비를 분해하고 소금기를 제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을 기억해 따라했죠. 오래된 어선에서 떼어낸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 배터리를 충전했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 수리 도구로 카메라 렌즈를 청소했습니다.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희미하게 푸른 빛이 화면에서 살아났습니다. 화면 모서리가 깨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멀쩡했죠. 부팅 소리가 들리고 운영체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작동해. 정말 작동해.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누군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가락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기름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본 방법으로 우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이전 소유자가 남긴 아마도 해양연구원이었던 것 같은 사람의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분석, 수질 데이터 시각화, 해류 패턴 시뮬레이션이라는 폴더들이 있었죠. 그 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저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넘어 날이 밝아올 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실제 해양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 설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바닷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폐허구 창고는 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일을 돕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숙제를 하고 할머니가 주무시면 창고로 살금살금 향했죠. 때론 바다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에 떨기도 했고 여름밤에는 모기떼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 무엇도 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중 카메라도 마침내 복구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는 해양 생태계와 해저 지형을 촬영한 놀라운 사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미세 플라스틱을 탐지하는 특수 필터로 촬영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이 카메라로 우리 섬 주변 바다를 찍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노트북에 저장된 프로그래밍 자료를 시작으로 저는 독하게 코딩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된 자료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영어 사전을 옆에 두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공부했죠. 알고리즘,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같은 용어들은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터넷이었어요. 우리 섬은 날씨가 나쁘면 통신이 끊기곤 했고 우리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새벽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 해남의 작은 PC방을 찾았습니다. 2시간에 2,000원, 제 용돈의 전부였지만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아가씨, 매주 오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PC방 아저씨의 질문에 저는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도 이해하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돌아오는 길 한 번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 노트북이 젖을 뻔했지만 교복 재킷으로 단단히 감싸 보호했습니다. 그날 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와 감기에 걸렸고 할머니께 꾸중을 들었죠. 민지야, 무슨 일 있는 거니? 요즘 너무 말랐다.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시험 준비하느라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매일 밤 3시간씩만 자며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노트북의 자료들을 거의 이해할 수 있었고 간단한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폐허구 창고에는 조금씩 실험 장비가 늘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버린 어구들을 재활용해 만든 간이 분석 도구들, 빗물을 모아 증류한 실험 용수, 해변에서 주운 유리병으로 만든 표본 용기들. 바다 표면 사진만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감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수중 이미지와 제가 직접 촬영한 해안가 사진을 비교하며 패턴을 찾아 나갔어요.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 노트북의 성능으로는 복잡한 이미지 분석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이 멈추거나 배터리가 금방 방전됐죠. 게다가 폐허구 창고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꼭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할까? 저전력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을까? 어부들이 적은 연료로도 풍부한 어장을 찾아내는 것처럼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전통 어법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할아버지는 물결 패턴과 조류 색깔만 봐도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알아내셨습니다. 그처럼 최소한의 데이터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고리즘에 적용했죠. 한국 어부들의 세대를 이어온 지혜가 첨단 기술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어구를 정리하고 돌아오시던 할머니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하셨습니다. 민지야,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할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노트북 앞에서 밤샘 작업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할머니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폭풍 후 해변에서 장비를 주워온 일, 몰래 연구해온 일, 그리고 저의 꿈까지.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훔치셨어요. 민지야, 할매가 너를 더 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비밀로 했던 게 죄송해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네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매가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몰래 고생하다 몸 상하면 어쩌니?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제 연구를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어촌계 회장님은 오래된 태양광 패널을 기증해 주셨어요. 창고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해녀로 일하며 보았던 바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맑았는데 요즘 바다는 왜 이렇게 탁하니? 내가 30년 전에 잡던 조개들도 이젠 거의 안 보여. 할머니의 경험은 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바다 색깔 변화를 분석 알고리즘에 추가했더니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었죠. 한국 어촌의 세대를 이어온 경험이 첨단 기술과 만나 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서 청소년 해양환경 솔루션 경진대회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바다를 구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주제였고 상금은 100만 원. 제게는 꿈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거야. 내 알고리즘을 시험할 기회가 왔어. 대회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바다숨이라는 앱으로 발전시켰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다 표면을 찍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를 분석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했고 최소한의 배터리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태풍이 우리 섬을 강타했고 폐허구 창고가 침수된 것이죠. 다행히 노트북과 카메라는 방수 케이스에 보관해 두었지만 다른 연구 자료들이 물에 젖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밤새 자료를 말리고 복구했어요. 민지야, 포기하지 마. 우리 바다가 이런 태풍도 이겨내듯 너도 이겨낼 수 있어.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바다는 더 심각한 오염 상태를 보였고 이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할머니가 손수 다려주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목포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노트북과 수중 카메라는 예전 그물로 만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고 할머니표 김밥도 챙겼어요. 민지야,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해.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할머니. 잘 다녀올게요. 대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최신 태블릿과 프로젝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프로 화면을 고정한 노트북과 직접 만든 간이 수질 테스트 키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옆 부스의 서울과학고 학생이 제 장비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거 박물관에서 가져온 거예요? 상처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요. 심사위원들이 부스를 돌기 시작했어요. 해양수산부 공무원, 대학 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 5명이었습니다. 제 부스에 도착했을 때 한 심사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뭔가요? 프레젠테이션은 어디 있나요? 저는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수조를 봐주세요. 미리 준비해간 2개의 수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바닷물, 다른 하나는 제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물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구분이 안 됐지만 제 앱으로 2수조를 찍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 수조 미세 플라스틱 검출 안 됨. 오른쪽 수조 미세 플라스틱 농도 75ppm 위험 수준.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자신의 생수병을 내밀었어요. 이것도 분석할 수 있나요? 생수병을 흔들어 빛에 비춘 후 찍자 앱이 반응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미량, 안전 수준. 어떻게 이런 정확한 결과를? 실험실 장비도 아닌데. 제 알고리즘은 수천 장의 해양 이미지를 학습했습니다. 빛의 산란 패턴과 물의 투명도 변화를 분석해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를 감지해요. 해녀였던 할머니의 바다 관찰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제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으로 그런 복잡한 분석이 가능한가요? 네. 저는 제한된 컴퓨팅 파워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섬에서는 전력과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고 최소한의 배터리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30분 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마지막에는 존경의 눈빛까지 보였어요. 시연 중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준비한 비상계획을 실행했어요. 가방에서 직접 만든 소형 수동 발전기를 꺼냈습니다. 어촌에서 쓰던 낚시리를 개조한 것이었죠. 바다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 어부들은 언제나 비상계획을 갖고 있죠. 발전기를 돌리자 노트북이 다시 작동했고 심사위원들은 감탄했습니다. 대회 결과 발표 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대상. 해성도에서 온 정민지 학생의 바다숨 앱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이 맞나요? 무대 위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상을 저를 항상 믿어주신 할머니께 바칩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어촌 마을이 가진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회 후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섬소녀, 폭풍 후 주운 장비로 바다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정민지 학생, 국제해양환경 콘퍼런스에 당신의 앱을 소개하고 싶은데 관심 있나요? 그렇게 저는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참가비와 항공료, 숙박비. 섬에서 평생 고기잡이만 하신 할머니와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민지야, 이건 할매가 평생 모아온 거야. 너 대학 보내려고 아껴둔 건데 지금이 더 중요할 것 같구나. 상자 안에는 통장과 할머니의 진주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진주는 할머니가 해녀로 일하실 때 직접 채취한 것으로 우리 가족의 가보였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전부인데. 바다가 내게 준 선물이야. 이제 그 선물이 널 통해 세계로 나가는 거지. 할매는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민지. 비행기를 타기 전날 할머니는 오래된 해녀복을 꺼내셨습니다. 나 처음 잠수할 때 입었던 거야. 이제 네가 너의 바다에 첫 발을 내디딜 차례구나. 그날 밤 저는 쪽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섬을 떠나 외국으로 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본 대형 비행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모나코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섬 소녀가 국제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간다고? 콘퍼런스장에 도착하니 화려한 요트 사진들과 최첨단 해양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 대기실에서 만난 다른 연구자들은 유명 대학과 연구소 소속이었고 저는 홀로 해성도 독립연구자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할머니의 진주 귀걸이를 만지며 용기를 냈습니다.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섬 해성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섬은 세계 지도에도 없는 곳이지만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폭풍 후 해변에서 주운 장비로 시작되었습니다. 발표 중간 갑자기 노트북이 멈췄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일부 참석자들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태풍을 견뎌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 앱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 어촌에서는 전기와 인터넷이 끊기는 일이 흔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시연했고 청중에게 물병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해 즉석에서 미세 플라스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의 바다를 읽는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했을 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 세션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계속되었습니다. UN 해양 프로그램 책임자는 제게 직접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통과 혁신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말이죠.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제 프로젝트는 혁신적 해양 모니터링 솔루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제일 먼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그리고 다시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이 상은 전 세계 작은 어촌 마을의 지혜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상금과 UN 지원금으로 우리 섬에 작은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해성바다숲 연구소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처음에는 폐허구 창고를 개조한 초라한 곳이었지만 주변 어촌마을 청소년들을 위한 바다지킴이 프로그램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5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2년 만에 전국 50개 어촌마을로 확대되었고 우리는 함께 한국 해안선을 따라 미세 플라스틱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제해양환경정책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바다숲 앱은 전 세계 11개 언어로 번역되어 개발도상국 어촌 지역에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연구소 한켠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전통 해양 지식을 기록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말을 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해. 할머니의 이 말은 연구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변을 걷다가 물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안에는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바다숨이 우리 마을 어부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베이 어촌 마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폭풍 후 해변에서 발견한 한 대의 카메라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연구소는 이제 서울대학교, 우주홀해양연구소, 도쿄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섬 주변 바다가 깨끗해지고 어획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30년 전 바다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바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 더 푸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소녀가 폭풍 후 해변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미소를 기원하겠습니다.